62번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위험부담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X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죠.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2번 민법상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맞죠? 쌍방 무책 면하고 면한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그럼 2번 맞잖아요. 3번 위험부담은 원시 또는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발생한다. X. 원시적 불능은 세 가지 나오죠. 무효,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원시적 일부 불능은 수령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책임.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귀책사유 있으면 채무 불이행, 귀책사유 없으면 위험부담. 그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을 빼야 되죠. 4번 쌍무계약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니죠.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다 그러면 쌍방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쌍방 채무불이행. 5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수령지체 중에 불강력이죠. 그러면 채권자 위험부담이니까 면하고 안 면한다.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6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채권자의 귀책 사유, 채귀나 수불일 때 면하고 안 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7번 부당해고로 인해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 부당해고니까 근로자는 일을 해야 되고 사용자는 돈을 줘야 되는데 부당해고니까 이 사용자,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면하고 안 면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월급은 줘야 된다. 부당해고로 인해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상 근로자의 대금지급 청구는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X죠. X.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대금지급 청구는 이행해야 됩니다. 8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 불능된 경우 쌍방 무책이죠.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지만 면하고 면하니까 이미 이행한 급부가 있는 경우에 그 급부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63번 제3자 계약입니다. 1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지위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맞죠? 2번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제3자 권리의 확정.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제3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제3자는 해지 못합니다. 4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서 직접 제3자에게 이행키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자, 중첩적 채무 인수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같은 말로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해요. 다른 건 뭐예요? 그렇죠. 면책적 채무인수예요. 면책적 채무인수. 요거는 면책되는 거고 요거는 병존하는 거예요. 채무가. 그래서 중복됐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거예요. 자, 5번입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우리는 대가관계다 그러죠.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인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이거 지문 꼭 기억하시고 뜻도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사례로. 6번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관해서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맞죠? 7번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해 병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했더라도 병이 수익에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병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자, 여기서 갑을병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갑, 요약자, 을, 낙약자, 병, 수익자라고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3자가 수익에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 권리는 확정되니까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미리 변경할 수 있음을 유보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7번 틀렸고요. 미리 유보했다면 가능합니다. 8번 갑이 을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했다면 병이 그 취소 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해도 병은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에? 자, 이 매매 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그럼 소멸했지요? 그걸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취소된 거잖아요. 그럼 얘한테 대금 청구할 수 없다. 그쵸?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8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8번을 만약에 못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요 번도 이해가 안 간 거예요. 5번도. 예? 5번하고 8번하고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9번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 낙약자와 요약자야. 무슨 관계? 보상관계. 보상관계에 기인한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 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원상회복은 안 된다 그랬죠. 제3자에게는 안 돼요. 10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제3자에게 급부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쵸? 그것은 제3자에게 권리니까 당연히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64번 해제입니다. 1번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이 대금과 공과세를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공과세의 지급을 태만히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네? 아니 매수인이 대금, 공과금 대신 납부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줘요. 그럼 채무불이행 아니에요? 그럼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부수적 채무잖아요. 부수적 채무. 주된 채무 불이행일 때만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일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지문입니다. 2번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자금 부족에 의해 대금 지급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최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아요? 최고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이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지문은? 이행 지체일 때에는 최고를 요한다라는 걸 사례로 푸른 거예요. 별거 아닌 겁니다. 2번 맞고 3번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정기행위. 이때 정기행위일 땐 최고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4번 해제의 의사표시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이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맞아요? 조건은 왜 못 붙여요?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인다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기한은 왜 못 붙여요? 소급형 있는 행위는 기한을 못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기억나시죠?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원칙적으로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건 기한 붙이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가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자, 5번, 4번은 맞아요. 5번 계약 해제를 위한 채권자의 이행 최고가
본래 이행해야 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채무는 언제나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의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X죠? 왜요? 일단 나눠봐야 된다 그랬죠? 진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진위가 잘 모르고 하는 취지라면 본래 급부해야 될 범위 내에서 최고 효력이 발생하고 악의적이라면 최고의 효력이 없다 그랬죠. 자, 6번 채권자의 최고 기간이 상당하다고 보는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요. 짧은 최고. 그럼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지요. 단 상당 기간 경과 후에. 7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이걸 우리는 행사의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8번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중 1인이 해제권을 포기하면 다른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습니다. 1인이 해제권을 포기해서 해제권이 소멸하면 해제권자 전원의 해제권이 전부 소멸합니다. 이건 소멸의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소멸의 불가분성. 9번 매도인 갑이 법정 해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은 원상 회복의 내용으로 수령한 매매 대금 및 그 받은 때로부터의 법정 이자를 반환해야 되는데 법정 이자는 일종의 부당 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진다. 맞습니다. 10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인 측에서 해제한 경우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면 말소 등기 없이도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다. 맞죠? 이걸 무슨 논? 유인론. 무슨 복귀? 당연 복귀. 민법 187조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관습법. 11번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는 후 등기 말소 전에 선의로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맞죠? 예. 12번 해제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는데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 가등기권자를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보죠. 틀렸습니다. 13번 해제의 대상이 된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548조 1항에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14번 해제로 인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요? X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번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르므로 실내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자,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같아요. 다름으로가 틀렸고 실내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봐봐요. 채무 불이행했기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손배청이 발생하는데 왜 손해가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해제권은 왜 생긴 거예요? 채무 불이행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제 안 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해도 되는 것이고 해제를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완전히 별개인 거다. 그래서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안 해도 되고 해제 안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5번은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습니다. 16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그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지금 입증을 했어요. 귀책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면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17번 계약 해제 전 그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는 민법 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죠.
18번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맞죠? 65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목적물에 대한 반대 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맞습니다. 매매에서는 반대 급부가 금전뿐이에요. 금전이 아니라면 뭐라 그래요? 교환이라고 하고, 반대 급부가 없으면 증여라고 하는 거죠. 1번 맞습니다. 2번 매매 일방 예약의 경우 상대방이 예약 완결에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승낙이 있게 되면 본계약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의사표시만 하면 승낙 필요 없이 바로 본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따라서 승낙이 있게 되면이 틀렸어요. 3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X. 동시에 성립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금 계약은 안 해도 무방합니다. 4번 판례에 따르면 수수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행 착수 계약금을 지급하면 이행의 착수 기준으로 그 전에는 뭘로?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행 착수 이후에는 위약금이 되는데 다만 이건 특약이 있을 때 안에서 위약금이 되고 위약금은 다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로 쓰이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을 하게 되죠. 기억나시리라 믿고요. 자, 그래서 4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위약금이 되고 그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맞습니다. 5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은 채권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며 손해배상의 청구나 원상 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맞지요? 해약금 해제는 배포 있게 하라 그랬어요. 배포 있게. 따라서 깎아달라 감액 청구 안 되고 별도의 손해가 있다고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원상 회복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해약금 해제는 배포 있게. 6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갑의 해제권 행사는 계약금 배액상환의 제공과 함께 하여야 한다. 받은 사람이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배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배액 제공.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안 받는다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7번 판례에 따르면 수수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맞죠? 8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갑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했는데 을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해야 유효한 해제권 행사가 된다. X. 9번 매매 목적물에 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고요. 10번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된다. 맞죠? 뭐 아니다? 있던 장소 그러면 틀려요. 11번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동일 기한의 추정 동기추. 요 추정이라고 하는 거 본다라고 틀리게 만드는 그 문구가 뭐 떠올라요? 기체추. 총칙에서 기체추. 계약법에서 동기추. 기체추 동기추. 기체추 동기추. 12번 민법 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간 특약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는다. X.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지요. 13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의 효력 발생은 매수인이 실제 이행 시제에 빠졌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자, 이러한 약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중도금 또는 잔금 전부를 다 포기한다. 예? 실권약관이잖아요. 이것도 실권약관. 재고도 필요 없이 다 그냥 해제되는 거고 너 준 거 다 포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실권약관은 실제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진지 여부와 무관하다가 아니라 이행지체에 빠져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권약관을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과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으로 나누어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자동해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동해제 되는 거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자동해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된다 그거예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동시행의 항변권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소멸돼요? 먼저 이행 또는 제공하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실권약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인가요? 14번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서 민법 565조 1항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그래요? 맞아요?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이행의 착수라는 건 뭐를 이행한다는 거예요? 네, 이행 앞에는 항상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의무가 따라가잖아요. 의무를 이행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돈 달라고 소송 제기한 것은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거지 의무 이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66번입니다. 담보 책임 1번.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음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X 없다. 제척기간 적용 없는 것 두 가지죠. 어떤 거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담보권 등의 제한. 2번 타인의 권리의 매매. 자, 이렇게 타인의 권리의 매매 나왔다 그러면 전부겠어요? 일부겠어요? 전부는 생략해도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되지만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일부라는 말을 생략시키면 완전히 다른 의미죠. 자, 그래서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권리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의 선의 매수인에 대해서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해서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요. 손해배상 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은 당연히 이행이익, 실내이익. 이행이익이잖아요. 모든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잖아요. 따라서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 있다. 없다가 틀렸고 있다라고 해야 되죠. 3번 계약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었는데 그 후 본등기 격려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라면 전일 수용 담 중에 뭐죠? 담. 따라서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4번 부동산을 위해서 지역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역권이 없는 경우, 예컨대 통행로가 없는 경우에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건 전일 수용 담 중에 뭐죠? 전일 수용 담 중에 지역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용이 제한됐잖아요. 용익권능의 제한. 그죠? 그럼 전일 수용 담 용익권능의 제한이니까 매수인이 선이라면 해제할 수 있고 손배청이 있고 악이라면 없고 그죠? 예. 따라서 지역권이 없는 경우 이 사실을 계약 당시 의리 매수인이 모르는 경우 선이라면 해제할 수 있다.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일부 타인의 권리의 대감청. 5번 매매 목적물의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전일 수용 담 중에 뭐죠? 담. 그럼 선악 불문하고 해제 손배청은 할 수 있지요. 선인 경우에 하나여가 틀렸고
7번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법률상 장애 그러죠. 법률상 장애는 물건의 하자로 봅니까? 권리의 하자로 봅니까? 물건의 하자. 그래서 법물상 장애입니다. 그랬죠. 암기 법물상 장애. 그래서 그 7번은 목적물이 아니라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죠. 목적물의 하자입니다. 권리 하자가 아니라. 8번. 담보권 실행으로 행해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묻지 못한다. 그렇죠.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번.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행 불능이 됐다면 매수는 채무불이행이 일반 규정에 쫓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채무불이행과 담보 책임은 경합된다 그랬습니다. 10번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의한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576조가 준용된다. 즉 담보권 등의 제한 문제로 이해를 합니다. 판례는. 11번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며 소멸시효 기산점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이다. 맞습니다. 또 우리 판례고 67번 임대차 1번 부동산만이 임대차의 목적이 된다. 예? 부동산만 임대차 할 수 있어요? 동산도 가능해요? 동산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1번 틀렸죠? 2번 임대차는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그 요소이다. 맞아요? 맞죠? 3번 채권적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점유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적 전세가 뭡니까? 등기하지 않고 전세 준 게 채권 전세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월세하고 전세하고 요건 다시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이에요. 이건 원래 물권인 거예요. 그럼 얘도 전세권인 거예요. 근데 채권이란 말이에요. 얘는 이제 물권적 전세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물권이 당연히 물권인데 전세권은. 그죠? 얘는 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서. 그리고 이 세 내는 걸 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사글세라고도 하죠. 달세라고도 하죠. 연 단위로 내면 연세라고도 해요. 주별로, 한 주별로 내면 주세라고 하면 되는 거고, 분기별로 내면 분기세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셔요? 근데 그런 걸 다 묶어서 뭐라 그래요? 법률상 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임은 예를 들어서 갑소유 주택에 월세 들어갔다 그러면 보증금 예컨대 500에 월세 30만 원이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월세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세는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주택이 1억이다 그래요. 전세 얼마 들어가요? 전세금 7천 좋아요.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들어갔다고 쳐요. 그럼 목돈으로 얘한테 준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이익이 있어요? 나중에 어차피 7천만 원 돌려주는데 그 7천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서 이자 주잖아요. 그죠? 그 이자 수익이 있는 거예요. 수익. 그럼 이자 얼마 줘요? 요즘에 좀 올랐다 그래서 3% 준다고 해봐요. 은행에 7천만 원 넣으면 3%, 37, 21, 210만 원이네요. 연. 그죠? 근데 월세 30만 원 여기다 매달 넣잖아요. 1년이면 얼마예요? 12하면 360만 원. 어떤 게 더 나아요? 어떤 게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해야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지. 선진국에서는 안 해요. 이런 걸. 더 손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 이해해 보셔요. 3번 채권적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점유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있지요. 그러니 결국 월세 30만 원 받는 거하고
예? 이거 이자 3% 받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월세 받는 거 훨씬 더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럼 3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4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으로 10년을 넘지 못한다. 만일 당사자가 10년을 넘는 기간 약정할 때 10년으로 단축한다. X. 존속기간 제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한 없다. 그럼 이거는 익숙한데? 그렇죠. 이건 전세권 얘기죠. 전십권 그랬잖아요. 전십권. 4번. 임대차 묵시 갱신 경우, 법정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은 그대로 남게 되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 암기했었잖아요. 뭐만 소멸해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 다른 건 안 소멸해요. 맞고요. 6번. 4번 다음에 6번이네. 5번이 없죠? 4번이 2개예요. 아, 4번이 2개예요? 네. 그러면 그 밑에는 5번으로 정정을 합니다. 어쨌든 맞잖아요. 5번은. 6번.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당사자가 해지를 통고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맞죠? 그럼 임대인이 하면 몇 월 지나서?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서. 그래서 임대차는 6.15 그랬잖아요. 동사는 5일, 6.15. 임대차는 6.15, 6.15, 6.15, 6.15, 6.15. 전세권은 6기통, 임대차는 6.15. 주택 상가 임대차에서는 법정갱이 되면 3월, 반땅에서 3월. 자, 7번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그 6번 맞아요. 7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그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조정할 수 있다. 맞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라고 하죠. 8번. 임차물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9번.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멸실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은 당연히 감축된다. X. 이때는 어떻게 하죠? 감액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형성권입니다. 감액 청구권. 10번. 등기된 부동산이 임차 부동산이 방해를 당했을 때 임차인은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방해 배제 청구권은 물권에 인정이 되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물권화 시키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11번.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X. 이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12번.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약정 후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면 임대인은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차임과 관련해서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차임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유리하니까 유효한데 다만 임대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번.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목적물에 관한 공과금, 건물 가격 등의 인상으로 임대료 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1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딱 느낌이 어때요? 임차인에게 유리 불리하단 말이에요. 이건 차임과 관련된 것이니까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따라서 이 약정은 무효. 맞습니다. 14번.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동안 임대인의 지배 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화재로 목적물이 멸실되었음이 추단된다면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의무 이행 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예요. 없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지배 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화재란 말이죠. 보통 화재가 났다. 그래서 임대인 건물이 전소됐다 그러면 임차인은 온팡 뒤집어 써야 돼요.
그죠? 그런데 화재가 났는데 그게 어떤 영역이에요? 임대인의 관리 영역이에요. 대다수 어떤 걸까요? 나중에라도 여러분 부동산 할 때, 부동산 내실 때 사무실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부동산 사무실을 만들 때 전기공사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임대인에게 주세요. 예? 그럼 여러분이 직접 하잖아요? 그럼 전기업자 부르면 보통 조금만 만져도 돈 빼고 그냥 들어요. 그게 비싸서 그냥 야매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화재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화재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 발생하는 판례는 매년 나와요. 다만 이거는 그냥 이거 특이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시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판례를 보고 하다 보면 겁나서 못 해요. 차라리 모르고 그냥 확 해버리는 게 낫기도 해요. 그죠? 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제 입장은. 15번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맞아요? 이게 원상회복 의무가 단지 현상으로 예를 들어 학원을 원상회복한다 그러면 다 때려부시고 위에 바닥만 남겨놓고 다 철거하는 게 원상회복이에요. 보통은. 실제 강남 같은 경우에 사무실이면 여 천장도 바닥도 다 뜯어요. 원상회복 하라고. 그럼 들어오는 임차인이 다 천장하고 바닥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주들이 배째라 이거예요. 그럼 나갈 때 다 털고 나가고 들어올 때 다시 싹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인천은 안 그렇죠. 인천은 안 그래요. 있는 거 그냥 어떻게든 활용해요, 사람들이. 기존에 돼 있는 거. 어떻게든 또 써먹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상회복 의무가 이렇게 바닥 천장 터는 것까지가 원상회복 의무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건물에 A라는 임차인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등록을 신청하고 얘가 빠지잖아요. 그럼 이거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왜냐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의무까지도 포함되는 게 원상회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16번, 15번 맞고요. 16번.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17번. 임차인의 연체 차임 등이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된다. 맞습니다. 당연 공제야. 당연 공제. 의사표시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까고 나머지 보증금 돌려줘야죠. 당연 공제입니다. 68번. 다음 중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도 옳은 것. 1번.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는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한 후 6월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맞죠?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제척기간은 반환 시부터 6월. 맞네요. 2번.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명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죠. 임차인이 건물에 지출한 필요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3번.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병에게 전대차한 경우 을병 간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4번.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병에게 전대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무단전대는 불법 점유죠. 따라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부속물 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둘 다 뭐예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럼 배제 특약은 당연히 무효죠.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6번.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이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치게 되어 있을 때 임차인은 건물 전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 어디가 틀렸어요? 건물 전부가 아니라 임차 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7번.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8번 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갑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후 임차 건물에서 사무실 집기와 비품을 반출 철거했고 이후부터는 임대료, 유지관리비 등을 을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죠? 건물 임대차에서 포인트는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반면 9번 토지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을 상대로 을 소유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 을이 위 건물에 자물통을 채우고 퇴거한 이래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해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된다. 이건 토지 임대차에서 그렇습니다. 자, 9번 틀렸고요. 10번 건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지상의 건물이 현존하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그 행사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세 가지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3불료 뭐예요? 허가 등기 불료, 동의도 불료, 가치도 불료. 11번 기간이 약정이 없는 임대차를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에도 인정되는데 이 경우 매수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갱신 청구를 행사할 필요는 없다. 맞죠?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했다면 임차인은 갱신 요구 함의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2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액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틀렸습니다.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게 아니라 건물가액 전부가 매수 청구 금액이에요. 다만 피담보 채권액만큼은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건물이 있는데 임대인 소유 토지고 임차인 소유 건물인데 얘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해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 가격은 2억이에요. 근데 여기 저당권이 1억이 있다. 그러면 매수 청구 금액은 이거 빼고 1억만 하는 게 아니라 2억 원이 매수 청구 금액이고요. 다만 갑의 입장에서는 그 저당권에 대해서 1억 원의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얘기예요. 자, 13번 토지 소유자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지상물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금전도 팔려라 그랬잖아요. 지상물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임대차 종료 당시에 소유자가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에요. 근데 국방부 땅이 있는데 국방부에서 사용 관리의 위탁 계약을 A 업체에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위탁받아서 사용하다가 얘가 B와 임대차를 했는데 얘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얘한테 한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니까? 종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매수 청구한다. 13번 틀렸습니다. 네. 자, 69번 갑소유 건물을 을이 임차한 후 을이 다시 병에게 확인해봐요. 자, 46페이지 펴보세요. 46페이지 보시면 4번 임차인의 차임이 있죠? 네. 그 바로 위에 체크한 거 보시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둘째 줄 밑줄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임대인은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매수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69번 갑소유 건물을 을이 임차한 후 을이 다시 병에게 전대차한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갑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2번 이의 경우에 병의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는 갑에게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맞죠? 3번 그러나 병의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을에게 지급한 차임으로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갑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X 동의 없어도 유효. 5번 갑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해서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맞지요? 6번 그러나 무단양도나 전대가 배신행위가 아니라면 갑의 해지권은 제한된다. 맞죠? 가구점 그 남자. 예. 7번 갑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병은 을에게 사용수익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병과 을 사이 전대차는 동의 없어도 유효하니까. 8번 갑의 동의 없을 때 해지 후 갑은 병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지 후. 그죠? 9번 갑의 동의가 없는 경우 해지 전 갑은 병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쵸? 해지 전이든 후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반환받는 사람은 다르죠. 해지한 다음에는 누가 받고요? 갑이 받아야 되고 해지 전이라면 을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10번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가 없잖아요. 해지하지 않았으니까 을로부터 차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가 없는 겁니다. 맞고요. 11번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을 감액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70번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주민등록 직권 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 재등록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주택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맞죠? 포인트는 뭐예요? 이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된 경우예요. 2번 임차인 을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병에게 임대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대차 있죠? 을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전차인 병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하여야 임차인 을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 맞죠? 3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한다. X 상실하지 않습니다. 4번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지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법은 법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LH, SH 등 주공, 그죠? 이런 경우나 중소기업 법인에 따른 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인정해 주죠. 4번 맞고 5번 임대차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수탁자는 소유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요. 그러나 누구는 승계하지 않아요.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권자니까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6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X. 이의 제기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야죠. 7번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차하면서 존속기간 1년으로 한 경우 을이 임차했대요. 임차인 을은 갑에게 주임법에 따라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8번 공동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후 공동 임차인 중 1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 건물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전부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맞죠? 금년도 판례예요. 9번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을 이전에 갖춘 경우 우선 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그렇죠? 10번 경매 신청 전에 동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경매 신청 등기 전. 이거는 우선 변제 얘기예요? 최우선 변제 얘기예요? 최우선 변제. 어떻게 알았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이 들어갔죠. 또 일정액이 들어갔습니다. 11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맞죠? 뭐가 선이행 의무?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 12번.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임차인도 대지가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및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됩니다. 이거 전원합의체로 바뀌었어요. 판례가. 과거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됩니다. 13번.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권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경매 절차상 이해관계이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임차인이 경매 절차 진행 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경매 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는 없다. 맞죠? 14번. 정확한 지번으로 주민등록 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서 잘못된 지번으로 좋은 동네에 수정한 주민등록 신고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서 그대로 수리가 됐다면 그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15번. 임차권 양도에 따라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의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제3조 2 제2항 같은 법 8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임법 제3조 2 제2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서 가지는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요는 뭐냐면 임차권 양도에 따라서 임차권이 적법하게 이전이 됐다 그러면 그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대차하면 전차인은 대위까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16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의해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대해서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죠. 별개로 인정해 준다 그랬죠. 17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했다면 우선 변제 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18번. 임차주택 양도 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지 않더라도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임차주택을 양도했을 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빠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증금을 왜 받는 거냐면 월세 안 나는 거 대비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대체로. 그럼 월세를 안 냈다 그러면 당연히 까여야죠. 당연히 공제된다 그 얘기예요. 71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임차인이 22년 7월 4일 오후 3시경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22년 7월 5일 오전 10시경 다음 날이죠. 임차주택에 1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럼 누가 먼저예요? 임차인은 2일 오전 그러니까 7월 5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위 1번 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을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하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임차주택의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직접 점유하는 전차인이 해야 되는 거죠. 2번 맞아요? 맞습니다. 3번. 경매 절차에서 임차주택이 매각된 경우에 소멸되는 1번 저당권보다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을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맞죠? 4번.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매수해서 돈이 어디서 나서? 로또 맞은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누가 먼저예요? 임차권이 먼저죠. 임차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즉시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전차인은 위 주택을 경험받은 매수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이 먼저니까. 5번 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해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뭐죠? 점유 개정 임차인이에요. 그죠? 쫄딱 망한 거죠? 이때는 언제? 수익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이에요. 매수인 명의의 수익권 이전 등기와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격려됐다면 이땐 누가 먼저? 저당권자가 먼저. 따라서 임차인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6번 주택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1항의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 맞아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하지만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는 남아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7번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사용 수익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권이나 이런 것들을 대항력이나 인정을 시켜주는 건데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했다면 이거는 가장 임대차이다 그거예요.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8번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력으로 해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면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임차인의 지위는 별개니까. 9번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 명의 신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계약 명의 신탁에서요. 그게 어떤 거냐면 (49페이지) 49페이지 2번에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봐봐요. 이제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는데 병이 을에게 뒷돈을 대준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는 유효죠. 근데 얘가 악이에요. 악이. 그러면 등기가 무효죠. 그런데 얘가 다시 정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얘가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악이니까 등기 무효니까 얘는 얘한테 말소를 청구하겠죠. 네. 그리고 얘는 얘한테 매매는 네? 어떻게 청구해요?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잖아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잖아요. 무효면 얘는 얘한테 말소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가 직접 얘한테 가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왔어요. 돈을 주고. 그럼 이 사람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 선이라면 등기 유효,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임차인에서 보호된다. 따라서 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117페이지 가보시면 9번 매도인이 악인 계약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명의 신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